그럼 이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에는 정말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작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올해 초도 그랬고. 네. 근데 이제 막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보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상황은 제가 이제 애초에 예견을 하기로는 2020년 가을이나 빠르면 2020년 가을이나 아마도 2021년 정도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런 주식들에 대한 또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한 가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주식시장에 버블을 만들고 미국도 마지막 버블을 만들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터졌잖아요. 근데 이런 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저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바로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 작년 하반기 꽤 나왔다가 최근 뭐 안 나왔다, 뭐 주가 좀 좋아지고 안 나왔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요 데이터로도 저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조만간, 그래서 한 6개월, 빠르면 6개월이나 혹은 2년 이내에 위기가 꼭 왔습니다. 이게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작년 19년 중순 이후로 또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뭔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금리로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중순 이후부터 자산 시장이 겨울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큰 흐름상 지금은 겨울이라는 거를 분명히 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 데이터를 놓고 보면 19년 중순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최고 2년이면 언제냐면 늦어도 2021년 중순에는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요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개선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위기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데이터입니다. 예. 요 빨간색이 한국의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높을 때가 녹색이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가 빨간색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을 놓고 보면 언제가 좋았냐? 방향성이 이렇게 올라갈 때, 즉 한국의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속도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때 사실 한국의 자산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2004년, 5년, 6년, 7년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때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리 역전이 됐죠.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았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이 굉장한 호황이 왔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변동폭을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의 금리 이 변동폭이 훨씬 더 심한데요. 보시면 2007년 가을부터 또다시 이제 금리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후에 위기가 왔었고요. 그래서 요게 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위기가 오는 거고, 얘가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는 건데, 여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난주 일요일 날 또 1%를 또 내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좀 데이터에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0.5% 반영한 게 돼서 지금 여기 아주 미약하지만 빨간색이 지금 처음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생겼냐? 2007년 중순 이후에, 가을 이후에 이런 현상이 생겼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금리의 추이 이런 걸로 보면 위기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반 안에는 온다. 그렇다라면 좀 전에 장단기 금리차 이런 데이터랑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큰 흐름은 굉장히 지금 겨울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말씀하신 그 데이터의 그 결과대로 네.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고 쳤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이 운영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이번 위기는
아마도 2008년의 금리 위기보다는 한국한테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아, 더 심해질까요? 네네. 그러니까 2007년이 뭐 살짝 아팠다라면 요번에 다가오는 위기에서는 꽤 좀 아플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요. 이미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를 보시면 이때는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요. 이때는 금리가 5%, 기준금리가 5% 이상이었어요.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높았던 기준금리를 쫙 내렸죠. 근데 5%에서부터 뭐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는 거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변화잖아요. 큰 변화거든요. 근데 이미 금리가 지금 2%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기준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제로금리로 가봤자 이게 낙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1%뭐 중반대 금리나 제로금리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로금리 가봤자 효과 자체가 그렇게 예전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드라마틱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미 경기는 하강하고 있었어요. 작년 중순 이후로부터 이미 전 세계 경기는 하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 좋아질 게 눈에 보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상 유례의 이런 어떤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뭐 있던 이동이 거의 지금 꽉 막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교역이 지금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태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해졌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2008년 금리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그나마 중국이 고성장을 하던 시대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많이 아팠지만 그때 중국이라는 구원투수가 있어서 전 세계 경제를 조금 이 커버를 좀 해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도 지금 두 다리에 좀 힘이 풀렸고, 어떤 중국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미국 경제가 펀더멘탈적으로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상태긴 한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구원투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제 위기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온다라면 2008년보다는 훨씬 더 좀 심각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심각해질 거냐. 요거를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주식은 일단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50%에서 많게는 80% 정도까지 하락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평가된 이제 서울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향후 6개월에서 1년 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하락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하락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작게는 1,600원에서 많게는 2,000원 정도까지 상당한 상승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또 요새 아니 왜 이런 위기 시기에 금이 또 하락을 하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는데 요새 좀 이것 때문에 혼동이 많이 오는 분들이 있나 봐요. 예.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그래요. 좀 차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은 상승은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주식 하락의 끝자락부터 본격적으로 금은 상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로의 매수의 시기는 아닙니다. 금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2008년보다 앞으로의 위기가 심각해진다. 그렇다면 시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최악의 문제인데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도 뭐 미국에서 그 RP 시장에 지금 계속 이제 단기 시장에 자금을 엄청나게 지금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면 자금 신용 경색이 걸립니다. 지금 시중에 그렇게 많이 풀려져 있던 유동성이 이런 위기가 심각해지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는데 돈에 대한 공급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업이나 개인들은 들어올 돈이 있고 나갈 돈이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갈 돈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갈 돈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은 파산하고 개인도 파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이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는 이런 현상이 IMF 때에는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그런 일이 무조건 생긴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지만 혹시라도 정말로 심각해진다라면 이런 자금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면서 단기 금리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시면서 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금리가 상승이 되면 이게 역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되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시나리오에는 이 단기 금리 상승은 들어가 있지 않은 들어가 거죠? 있지 않았죠. 예. 예. 단기 금리 만약에 그러니까 IMF와 같은 IMF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단기 금리가 30%까지 폭등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기준 금리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아마도 폭등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한 8%, 9%나 좀 심하면 뭐 10%뭐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이 금리에 대한 생각을 뭐 지금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아마 100명 중에 한 명도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사업을 하시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 사신 분들은 다 털리는 겁니다. IMF 때처럼.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전부 다 경매나 엄청난 또 급매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도 뭐 IMF 때처럼 심하게는 50% 정도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현재는 그때 2008년이나 그 우리 외환위기 때와는 좀 다르게 금리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저금리 상황이니까 네. 이제 금리가 저렇게 뛸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하지만 네. 뭐 디플레이션 걱정할 정도로 네, 지금 네.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상승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렇죠. 충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처럼 금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저금리일 거야. 이게 이제 지금 믿고 있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미신 같은 거죠. 예, 네. 안 오를 거야. 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진짜 그렇죠. 큰일이 근데 나겠네요. 항상 시장에 블랙스완은 1000명 중에 999명이 거의 진실로 믿고 있는 그럴 때 사실은 블랙스완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금리의 추세는 이제 저금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뭐 한 짧으면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폭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만약에 이제 생기면 크게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해칭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